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 못 드는 진짜 이유. 70세 이상이라면 제발 이 방법만은 멈추십시오. 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폭로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밤에 잠 못 자는 게 나이 들어서 당연하다고 그냥 참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이 신호를 무시하시면 3년 안에 치매나 뇌졸중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밤 10시에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한두 시간은 뒤척거리다 겨우 잠이 들어. 그런데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딱 떠집니다. 그리고는 아침까지 잠을 못 자요.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자꾸 졸립니다. 그런데 막상 낮잠을 자려고 하면 또 잠이 안 와요. 이게 벌써 5년째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런 상태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주변에서도 다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사셨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며느리 이름도 가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불안해져서 병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이 박순자 할머니처럼 수면 장애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뇌졸중 위험이 1.2배에서 1.5배까지 높아지고 치매 위험도 1.5배나 증가합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잠을 담당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20대 때 3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 생산량이 70%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밤사이 우리 뇌가 해야 할 청소 작업이 멈춥니다. 낮에 쌓인 노폐물,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 뇌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고 계속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딱 3개월 실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밤 10시에 침대에 누우면 3분 안에 잠이 들고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십니다. 며느리 이름도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고 낮에도 머리가 맑아져서 손주들과 화투도 치신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잠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호흡법.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실내 온도 조절법. 단순한 노화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이나 파킨슨병 등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법.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박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건강한 수면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박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밤 10시에 침대에 누워 3분 만에 잠들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하게 자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그런지 그 과학적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1시간 전에 방 온도를 반드시 22도에서 24도 사이로 맞추십시오. 에어컨이든 난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온도계를 하나 사서 침실에 두시고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22도보다 낮으면 올리시고 24도보다 높으면 내리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이 온도가 중요할까요? 실내 온도가 25도를 넘으면 수면의 질이 5%에서 10%까지 떨어집니다. 반대로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아프신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에어컨을 18도로 틀고 주무셨대요.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새벽 3시만 되면 추워서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못 주무셨습니다. 제가 22도에서 24도로 맞추라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새벽에 추워서 깨는 일이 없어졌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두 번째,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입니다. TV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하지 마십시오. 책도 읽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잠이 안 오면 절대 침대에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과감히 침대에서 일어나십시오. 거실로 나가서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다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십시오. 이걸 반복하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뇌는 학습을 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는 것도 일종의 학습입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하고 잠이 안 와도 계속 누워 계시면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침대는 깨어있는 곳이라고 잘못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에 누울수록 오히려 더 잠이 안 오게 됩니다. 1972년 미국의 수면 전문가가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밤에 5번씩 깨던 환자에게 이 방법을 2주간 시켰더니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됐답니다. 약도 안 먹고 수면제보다 더 강력하고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 방법이 힘들었대요. 잠이 안 와도 침대에 계속 누워 계시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2주를 하셨더니 이제는 침대에 누우면 저절로 졸음이 온답니다. 세 번째, 침대에 누우면 4의 7번지-8 호흡법을 하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데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을 세면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숨을 참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7가지 세면서 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데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8가지 세면서 내쉽니다. 이걸 4번 반복하십시오. 그럼 끝입니다. 왜 이 호흡법이 잠을 오게 할까요? 우리 몸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호흡법을 하면 그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심장이 천천히 뛰고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마치 긴장하던 근육이 스르륵 풀리는 것처럼요. 낮에 일할 때는 몸이 긴장 모드인데 잠잘 때는 이완 모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4, 7, 8 호흡법은 이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대요. 숨 쉬는 거로 잠이 오겠냐고? 그런데 딱 3일을 해보셨답니다. 첫날은 효과를 못 느끼셨는데 둘째 날부터 호흡을 하다 보니 몸이 스르륵 풀리는 게 느껴지셨대요. 셋째 날은 4번을 채 다 하기도 전에 잠이 들었답니다. 지금은 이 호흡법 없이는 못 주무실 정도로 습관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3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방온도 22도에서 24도.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 4, 7, 8 호흡법.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특히 잠 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실제로 실천하신 추가 비법 2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염 신호 구별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이염 신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저녁 9시에 타트체리 주스 반 컵을 드시거나 따뜻한 우유 1컵을 드십시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타트체리 주스가 없으시면 우유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2가지가 중요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20대에 30%까지 줄어든다고. 그럼 이 멜라토닌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타트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합성 멜라토닌이 아니라 자란에서 나는 천연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몸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그런데 타트체리 주스를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따뜻한 우유를 드십시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뇌로 가면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뇌로 가려면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이 일종의 셔틀버스 역할을 해서 트립토판을 뇌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에 설탕을 살짝 넣거나 꿀을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설탕이나 꿀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인터넷에 꿀에 소금 타서 먹으면 잠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건 플라시보 효과에 가깝습니다. 전해질 균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면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스테비아 같은 인공 감미료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테비아를 넣은 우유는 효과가 없어. 차라리 설탕이나 꿀을 조금 넣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바나나도 좋습니다. 바나나 반 개 정도를 우유와 함께 드시면 트립토판과 당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9시에 따뜻한 우유 1컵에 꿀 1숟가락을 타서 드셨답니다. 타트체리 주스는 구하기가 어려우셨거든요. 그렇게 3개월을 드셨더니 확실히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셨대요. 예전에는 한두 시간을 뒤척거렸는데 이제는 30분 안에 잠이 드신답니다. 5번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면증이 단순한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의 신호인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십시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신호. 잠드는 건 괜찮은데 새벽 3시나 4시에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우울한 생각이 밀려오면서 다시 잠을 못 자는 경우입니다. 이건 조조각성이라고 하는데 노인성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에요. 우울증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항우울제를 드시면 불면증도 같이 좋아집니다. 2번째 신호. 자면서 꿈 내용을 몸으로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누군가를 때리는 꿈을 꾸면 실제로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때린다거나 도망가는 꿈을 꾸면 실제로 발길질을 한다거나 하는 겁니다. 이걸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전조 증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 즉시 신경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번째 신호.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경우입니다. 이건 방광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면 무호흡증이나 신부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코를 심하게 골고 숨이 끊어질 것처럼 헉헉거리다가 깨시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리가 저리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하지불안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뇌 속 철분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건데 철분제를 드시면 좋아집니다.
또 고혈압 약 차단제 계랄 약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약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박순자 할머니는 다행히 이런 위험 신호는 없으셨어. 단순히 나이 들면서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에 불면증이 생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셨죠? 하지만 여러분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호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순자 할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구체적인 시간별 루틴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다 좋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박순자 할머니가 3개월 동안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종이에 적어 두시거나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십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6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어제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늦잠을 주무시면 오늘 밤에 또 잠을 못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니 잠을 못 주무셨어도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면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아침에 빛을 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뇌에 있는 생체 시계가 지금 아침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시면 최소 10분은 창가에 서서 햇빛을 쬐십시오. 흐린 날이어도 괜찮습니다. 흐린 날의 햇빛도 충분히 밝거든요. 아침 7시, 아침 식사는 7시에 하십니다. 밥이든 빵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커피는 아침 한 잔만 드시고 점심 이후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점심에 커피를 드시면 저녁 6시에도 여전히 몸속에 카페인이 남아있어. 그러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3시 이후로는 물이나 보리차만 드십시오. 오전 10시쯤 가벼운 산책을 30분 정도 하십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은 집 근처 공원을 걸으시거나 동네 한 바퀴를 도셔도 좋습니다. 땀이 촉촉하게 배일 정도로만 걸으시면 됩니다.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힘들게 운동하시면 몸이 피곤해서 낮잠을 자게 되거든요. 점심 12시, 점심은 12시에 드십니다. 과식은 하지 마십시오. 너무 배부르게 드시면 소화가 안 돼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80% 정도만 드시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시거나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낮잠입니다. 여러분, 낮잠은 자셔도 됩니다. 하지만 딱 30분만 주무십시오.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셔야 합니다. 3시 넘어서 낮잠을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점심 먹고 1시쯤 소파에 앉아서 30분 정도 눈을 붙이신답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30분 자고 일어나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오후 활동을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미 활동을 하십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화투도 치시거나 손주들 옷을 뜨개질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TV를 보셔도 좋고 독서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자극적인 드라마나 공포 영화는 피하십시오.
밤에 생각이 나서 잠을 설치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저녁도 과식하지 마십시오.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장이 불편하면 밤에 깨거든요. 저녁 7시, 가벼운 산책을 30분 정도 하십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시거나 동네 한 바퀴를 도십시오. 이때는 아침보다 더 천천히 걸으십시오. 몸이 이완되는 느낌으로 걷는 겁니다. 절대 격렬하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각성되면 잠이 안 오거든요. 저녁 8시 씻으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목욕을 하십시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킵니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의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씻으시면 됩니다. 샤워 후에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졸음이 옵니다. 저녁 9시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십니다. 타트체리 주스가 있으시면 반컵만 드십시오. 그리고 침실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온도계를 보고 22도에서 24도 사이인지 체크하십시오. 에어컨이나 난방을 조절해서 딱 맞추십시오.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가벼운 책을 읽으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십시오. 이때는 거실에 계십시오. 침실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TV는 끄십시오. 스마트폰도 멀리 치우십시오. 벨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거든요. 밤 10시 침실로 들어가십시오. 불을 끄시고 침대에 누우십시오. 그리고 4, 7, 8 호흡법을 시작하십니다. 코로 넷을 세면서 들이마시고 7을 세면서 참고 8을 세면서 내쉽니다. 이걸 4번 반복하십시오. 박순자 할머니는 이 호흡을 하다가 보통 3분 안에 잠이 드신답니다. 만약 15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시면 과감히 침대에서 일어나십시오. 거실로 나가서 책을 읽으시거나 앉아 계십시오.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십시오. 이걸 반복하십시오. 절대 침대에 누워서 뒤척거리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2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낮잠은 꼭 자야 하나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낮잠은 선택입니다. 낮에 졸리지 않으시면 안 주무셔도 됩니다. 다만 주무신다면 30분을 넘기면 안 되고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셔야 합니다. 30분 넘게 주무시면 깊은 잠에 빠지는데 그 상태에서 깨면 머리가 더 멍해지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두 번째 질문. 수면제는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면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평생 드실 수는 없습니다.依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동시에 수면제는 천천히 줄여 나가셔야 합니다. 절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조금씩 용량을 줄이십시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실 건가요? 실천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1이라고 숫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보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면 훨씬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른 어르신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3개월 만에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 표정이 밝아지시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밤에 잘 주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선생님, 신기하게도 이제는 밤 10시만 되면 저절로 졸음이 옵니다. 침대에 누워서 호흡법 2번만 하면 잠이 들어. 그리고 아침 6시 알람이 울릴 때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이제 며느리 이름도 안 헷갈리고 손주들이랑 놀아줘도 전혀 안 힘듭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여러분, 이게 딱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약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수술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 겁니다. 방온도 22도에서 24도로 맞추고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들고 478호흡법을 하시고 저녁 9시에 따뜻한 우유를 드시고 규칙적으로 사신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어 두시거나 사진 찍어서 냉장고에 붙여 두세요. 첫째, 방 온도는 22도에서 24도로 맞추고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들고 잠들 때 478호흡법을 4번 반복하십시오. 둘째, 저녁 9시에 타트체리 주스 반컵 또는 따뜻한 우유 1컵에 꿀 1숟가락을 타서 드시고 천연 멜라토닌을 보충하십시오. 셋째, 새벽에 깨서 우울감이 밀려오거나 꿈을 몸으로 실행하거나 밤에 자주 소변 때문에 깨신다면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니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